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딱지 붙이기의 위험성을 알게 됩니다. 딱지 붙이기란 우리가 초딩 때부터 흔히 하던 거죠. 아, 쟤 착한 애야. 아니면 쟤 이기적인 애야. 근데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분법으로 구분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딱지 붙이기가 위험한 건 다른 누군가를 이 딱지를 통해서 차별하고 공격하고 또 내 맘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딱지는 매일같이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그 본질이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라고 불리지만 더 정확한 용어로는 좌파와 우파죠.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오늘은 한 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구분법에 대해서 한번 탁상 공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다시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더볕. 이게 웃기네. 3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깡 선생이 인트로 해주셨는데, 이거 준비를 많이 해왔네. 각자 소개도 한번 해보죠. 소개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짧게. 저는 이제 최 사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고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되나? 지난주에 저희가 김도인께서 추천을 하나 해주셔가지고 인센스인가요? 인센스라는 향이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산 향. 김도인은 이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혼자가 사가지고 이제 그 이름이 뭔가 찾아봤던 인센스라고. 예, 그래서 절에서 나는 향 같기도 한데. 그게 그 명상할 때 쓰는 거라고요. 네네. 점점 빠져들고 계시네. 명상은 안 하고 향만 맡았는데 그걸 맡고서 잘 때마다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사후세계를 경험하셨습니까? 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하나씩 나와드릴 테니까. 오늘은 없구나. 다음 시간에 나와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마약 대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깡 선생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요새 새로 런칭하는 사업 준비 때문에 사업은 아니고 이제 강의 준비 때문에 이제 바쁘네요. 강의하세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예요, 저는. 그렇군요. 일당 노동자. 네. 그다음에 우리 이독실입니다. 저는 요즘 독실하게 책을 좀 읽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으시나요? 그 만화책도 좀 읽고요. 쉽게 얘기하면 백수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좀 하지 마시고. 제 취미는 독서고요. 음악 감상. 한가단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재밌게 읽으신 책은 없나요? 글쎄 여기서 소개를 할 만한 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우주론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 나왔었던 만화책이라며? 우주론 만화책인가? 예, 과학 쪽에 있어서 저 우주론, 양자론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책들 퀀텀 스토리라고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퀀텀 스토리요? 예, 퀀텀 스토리고 굉장히 두껍고 아는 분은 알만한 과학 책들이 있어요. 엘러건트 유니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아는 그 책들이 과학 책들이 있는데 엘레강스 유니버시티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굉장히 좀 일반인들을 위해서 잘 쓴 책인 것 같아서 번역서예요? 네 맞습니다. 네. 퀀텀 스토리. 예,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 별로 읽고 싶진 않은데. 예. 우리 김도인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그냥 똑같이 지냈습니다. 똑같이. 유별난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평소에 그냥 일하고 요즘 그 집에 생활비 보낼 날짜가 다가와가지고 더욱더 분발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소녀가장. 소녀가장. 그렇군요. 명상은 안 하시는지 요즘 먹고 사느라고 명상을 때려쳤어요. 그렇군요. 명상도. 그 옛날 소문에 의하면은 이제 돈도 있어야 해탈한다던데 맞나요? 그럼요. 명상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네네. 돈 내고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설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없으면은 해탈이 힘들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은 좋은 해탈을 하고 그런 거 맞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농담인지 진짜인지 저 구분이 안 가거든요. 정말인가요? 근데 정말 명상을, 그러니까 공짜로 배우려고 마음 먹으면 그런 방법도 많지만,
보통 다 요즘에 학원처럼 돼 있어서 수강료를 내면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가르쳐 주는 장난 거예요. 아니죠. 현대에 와서 그런 거죠? 네네, 현대. 그쵸. 뭐,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공동체에 소속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음. 일반 사람들이 배우려는 거는 돈을 내야지만 이제 가르침이 오는. 공짜로 할 수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도 있을 테니까 혹시 하나만 뭐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공짜로 명상해 보겠다. 그냥 자면 굳이 되잖아요. 없어요. 낮잠 자고 그냥 딱 충분히 맞춰야죠. 쉬면 됩니다. 그냥. 인센스 예. 추천합니다. 인센스. 그래서 오늘 이제 슬프게도 이제 우리 해탈하려고 해도 이제 또 돈이 필요한데 그거와 좀 관련돼 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별로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저는 사후 세계, 외계인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 미스테리 서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쨌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우리 강 사장이 현실적인 거 좀 하자 그래가지고 경제라서 생각보다 이게 좀 그 주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내공이 있으시지만 저는 내공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다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로 얘기할 거냐면은 보통 이제 팩트를 갖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팩트냐면 이제 현실적인 것들, 사건들 가지고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진짜 원론적인 경제 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데 예, 잘 보통 말- 좌파와 우파 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 나는 그래서 자본주의랑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제 생각에 2회나 3회 정도 진행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랑 공산주의만 나눠볼 텐데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예, 예. 가상 사연 또 도착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근무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장님이 야근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부장님께서는 사장님도 야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퇴근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서서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억지로 붙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야근 수당도 없다는데 요즘에는 개인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였나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개인 시간을 생각하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노조를 결성해서라도 야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지대 더 뼈시 알려주세요. 불지옥에서 마르크스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은 1, 2회를 참고하시면 왜 마르크스가 불지옥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깜짝 놀랐겠네요, 마르크 씨. 네. 불지옥이 있는지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사연을 왜 준비했냐면은 회사라는 게 사원들과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인가요? 아니면은 회사는 사장의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의 것이죠. 사장의 것이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예, 예. 사장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사원들이 열심히 회사가 어렵든 말든 열심히 사실은 일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지 구색 정도만 맞춰주고 그냥 버티면 되는 거지. 제 철학입니다. 그거. 회사에서는 네.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그죠. 버티고 개인 시간을 갖고. 예, 예. 근데 반대로 아니다. 회사라는 것은 사원과 뭐 사주와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가족 같은 회사가 되는 같은. 거고. 그렇죠. 가족 같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회사가 누구 거냐. 그 얘기는 이따가 좀 원론적인 얘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하나만 또 좀 더 얘기해 보려고요. 연결된 거긴 한데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부유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걸 사실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돈을 버는 방법. 그렇죠. 제일 좋은 한국 사회에서 편하게 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려면 또 공부도 잘해야죠. 학벌도 쌓고 스펙 쌓고 그래서 좋은 회사 다니면서 네. 이른바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 방법이 일단 한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회사 다닌다. 그런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주변에 저는 백수지만 그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부유하다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거든요.
맞죠, 그죠. 예, 근데 굉장히 꿈의 기업인데 그치. S사라든가 뭐 K사라든가 혹은 뭐 저는 이제 공대니까 정유 쪽도 있고 한데 네. 그런데 이제 부유하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년 때까지 있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의 월급을 받겠죠. 네네. 그렇지만 부유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을 텐데 부유함의 그 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봉 한 2, 3억 되면 몰라, 잘 모르겠어. 부유함이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지 우리. 뭐 눈에 잡혀야지 말이지. 근데 현실적으로 연봉 2, 3억이라도 부유하다, 그러니까 여유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한국 사회에서 부유하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 생각해봐. 장난 아닌 거야 그거는. 2천만 원만 보장해줘도. 네, 알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부유함 따질 때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를 현금으로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유하다고. 현금으로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 집한 이런 채도 못 자세, 사는데. 아니 현금 예. 자산만요. 현금 자산. 네네. 그러니까 집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현찰로 1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유하다. 네, 부유하다고 여기. 강남에 아파트 있는 사람은 일단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부유해지는 건가요? 그죠, 한 10억 정도. 네네. 집은 없고 그리고 대출 갚고 막 이러면은. 그렇군요. 10억 벌기 힘든데 연봉 1억씩 벌어도 한 20년 벌어야 되지 않나요? 네네. 그죠. 만약에 연봉이 그럼 반이 돼서 5천이 됐다. 그러면은 몇 년이죠? 40년인가? 사실상 40년? 힘들죠. 애기 연봉- 키우면서 연봉이 2,500이면은 뭐 80년? 점점 80년. 슬퍼져. 현금 10억은 진짜 어렵네요. 네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는 거 뭐 있나요? 회사가 다니는 거 사실은 우리가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노동하는 거죠. 노동. 노동하는 것 말고는 없나요?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네. 사업. 그걸 사업하는 거가 있겠죠. 네,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사업하려고 해도 뭔가 초기 자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금 10억이 필요한. 그렇구나. 그렇군요. 다른 거 혹시 또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부동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부동산. 과거에는 부동산이 많이 한국에서 예. 땅 사놨다가 재개발 그거 한 방, 맞아요. 한 방. 방. 도박이지 도박. 그죠. 그런 게 있겠죠. 네. 회사, 부동산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이거 책 써서 부자 됐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 책을 말도 안 되게 많이 써서 한 4, 50권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때문에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읽은 게 그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뭐 이런 책을 좀 읽어봤는데 사실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 왜 우리 철학하고 이제 이론적인 학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재테크 책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실 읽었는데 사실은 이게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 명불허전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읽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둘을 구분해요. 가난한 아빠, 그다음에 부자 아빠를 구분하는데 가난한 아빠는 자기 아빠야. 우리 아빠는 실제로 기요사키네 아버지가 가난했대요.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는데 진짜 평범한 사람이고 친구네 아빠는 부자 아빠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요사키가 자기네 아빠가 했던 얘기랑 부자 아빠가 했던 얘기를 비교하면서 쓴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가난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돈을 싫어하는 거야. 돈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저축하고 절대 빚은 지지 말아라.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되 위험을 분산해라.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가난한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닌가요? 그죠? 좋은 직장 들어가라. 저축해라. 빚지지 말아라. 장기 투자하고 위험 분산해라. 거죠. 근데 기요사키는 이걸 비판해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야. 실제로 자기가 돈을 벌어보고 했더니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배워봤더니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축하면 이거야. 첫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돈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핸드백, 그 다음에 소모품들 있죠. 뭐 커피를 산다거나 햄버거를 산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자동차. 이거는 그냥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 말고 어떤 걸 살 수 있냐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힘든 얘기 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이런 거. 그렇죠. 금융자산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라.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쉬운 얘기를 어렵게. 알았어, 미안해.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빚을 지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는 거야. 나쁜 빚은 내가 생활하기 생계형. 위해서 그죠 하는 거고 좋은 빚은 투자. 그렇지. 예. 그럼 왜 이게 좋으냐면은 여러분 다 알 것 같긴 한데
빚을 져서 투자를 하면 뭐가 높아지면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네, 그죠? 어려운 얘기, 어렵게 알았어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붕어빵 장사 하느니 그래. 동네 좀 빚내서 동네 식당 같은 거 하나 하면 맞아.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빚내서 사업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빚을 져라. 빚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그다음에 마지막은 투자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노동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요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그 직업군을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직업 월급 생활자, 두 번째는 자영업자랑 전문직, 세 번째는 사업가, 네 번째는 투자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투자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랑 두 번째였던 월급 생활자 혹은 자영업자,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들은 평생 노동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간이 자신의 수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버니까 내 인생을 전부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시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인생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업가나 투자자, 특히 투자자가 중요한데 투자자들은 자기가 노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투자해서 시스템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를 얘기하는 거죠. 남들이 내 돈을 벌게 하거나 그렇지. 돈이 돈을 벌게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질문이 이거잖아요. 예. 한국 사회에서 부유해지는 방법. 예.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하거나 타인의 노동력으로 내가 돈을 벌거나. 그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전 몰랐어요. 전 그냥 공부만 그냥 하고 그냥 쉽게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런 걸 좀 일찍 알았으면은 뭔가 좀 투자도 하고 그런 걸 좀 연습할 걸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뭐 자본가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채 사장이야. 돈 좀 벌어보려고. 슬퍼가지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사실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은 이게 우리가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사실 기요사키가 이거 마르크스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렇죠.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에 그렇지.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냐면은 용어에 어떤 정리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거칠게 생산수단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생산물, 어떤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수단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타인의 노동력과 타인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나한테 어떤 자산을 발생시켜주는 것, 이걸 우리가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토지, 땅,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 건물 같은 거, 그죠? 임대료 같은 게 나오니까. 기업체나 공장. 그렇죠. 공장, 기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노동해줘요. 그 노동력과 시간을 가지고서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생산수단의 개념이 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의 축적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드디어 노동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죠. 자신의 일은 이제 많이 하지 않고 거의 안 하고 대신 내 생산수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신 나를 위해 일해주는. 생산수단을 만드는 것과 그 소유하는 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공장을 짓는다 했을 때 공장을 내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은 지은 건 노동자지. 노동자지. 월급을 받았겠죠. 그 말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어요. 짓는다는 것 자체가 소유한다는 걸 지금 전제하는 건가요? 근데 내가 공장을 혼자 막 쳤어. 막 오두막 같이 져가지고 거기다 기계도 혼자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막 생산해. 예전엔 그랬죠. 가내수공업. 그렇죠. 가능했죠. 예.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아니면은 이제 기요사키나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의미에서의 생산수단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내가 노동해가지고 내 노동에서부터 재화나 가치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수단이 사실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타인을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노동력, 타인의 시간을 착취함으로써 내가 그가 발생시킨
가치의 일부를 가져오게 일부를? 된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이 지옥에 계신 불지옥의 마르크스. 근데 처음 얘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주요하게 그 사람 얘기한 거죠. 핵심 개념이니까. 그렇지. 예. 어. 그다음에 이제 기요사키는 이걸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사라.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중요하다는 건 둘 다 깨달았어. 근데 반대의 얘기를 마르크스- 그렇죠. 반대 얘기라는 거야. 마르크스 책이 무슨 어떤 사회주의 시스템이나 공산주의 시스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죠. 대부분은 자본주의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핵심 개념이 생산수단 지금 말씀하신 생산수단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서 원래 생산수단은 짜증난 얘기 좀 할게요.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데 노동대상은 뭐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생산수단 그러면 이제 공장 토지 돈 벌 수 있는 그래요. 수단인 거예요.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 핵심은 그거야. 아, 핵심은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요사키는 생산수단이 부를 축적해주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으니까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마르크스는 아무도 못 갖게 해야 된다. 국가가 통제한다. 그렇죠. 예. 그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좌파와 우파 혹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공산주의는 사실은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은 더 복잡하게 나눌 텐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걸로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은 자본주의랑 공산주의의 차이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다. 사유재산 인정 안 하나 그럼? 공산주의는?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내 것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차 다 있습니다 거기도. 내 차, 내 쌀도, 내 비누, 그러니까 치약, 칫솔 다 있어요 거기도. 재산이라 보기 퍼야지 그죠? 그런데 그럼 자본주의랑 차이가 뭐냐?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끔 하고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왜 위험하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렇죠.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생산 수단을 사유화하는 게 빈부격차라든가 사회적 불평등의 아주 핵심적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생산 수단.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체제를 얘기하고 대안적인 이념을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는 좀 복잡한데 이 지형도가 뭐 전 세계적으로는 그냥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익 진영의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복잡해졌죠, 근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큰 틀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보 진영, 좌파 진영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 우파, 우익, 그다음에 이제 보수가 꿈꾸는 거는 사유재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궁극적이진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제한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자꾸 그게 국가가 문제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네.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그 제약을 없애고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거라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회 전체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을 위해서인가요? 저 되게 적절한데.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갖고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산수단을 논리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 수밖에 없냐면은 내 노동력을 팔아서 내 몸을 팔아서 돈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장님과 그죠. 직원들. 그래서 원래 이 용어가 원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인데 이 용어가 너무 거칠어. 그래서 사장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 지지자들은 근데 정치적으로 일단은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파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면 그들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게 우파가 되는 거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네. 좌파들은 네. 자신들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정치가들 말고요.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난하니까 그 사장님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건가요? 얘기 그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치 이념 논쟁을 할 때 이거 그냥 다 밥그릇 싸움 아니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는 그게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정치에 참여하거나 발언을 할 때 자기 계급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걸 너무 또 밥그릇 싸움 측면으로만 몰고 가기보다는 우파 쪽의 입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수단을 사유화하자는 입장이 꼭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만 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진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수단을 오히려 이제 이제 요새 말로는 민영화인데, 이렇게 사적 기업들이 활동을 하게 됐을 때 가지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걸 또 국유화했을 때 가지는 이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이따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우파든 좌파든 간에 일종의 그런 어떤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어떤 양쪽 파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혹은 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사회 전체에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해서 주장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전제를 하고 가야죠. 그거.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거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 이익에 해당하는 걸 지지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야.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노동자니까 사실은 이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자고 얘기하고, 내가 자본가라면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내가 못 가졌어. 그런데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럼 바보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야. 그게 이타적인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네. 정말로 되게 엄밀하게 말해서 정보가 없어서 정보의 불균형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포장을 잘해서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면 그거를 좀 계몽이라고 말하면 되게 재수없게 느껴지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잘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뭐 계급 배반 투표라고 흔히 얘기들 하는 건데. 계급 배반 투표가 뭔가요? 지금 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그 동네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아줌마인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자꾸 자본가 계급한테 투표를 하는 거야, 그렇죠?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도 내가 있겠죠. 자본가야. 돈도 많고 우리 아버지 돈 많은데 내가 계속해서 이제 빨갱이들한테 투표한다. 그런 분들 저도 주변에 많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든 아니면 개인한테 이득이 되든 내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반영해서 이제 정치적인 지지 세력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죠. 일단 우리가 생산수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거죠. 그 부를 축적해 줄 수 있는 수단,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내가 노동자임을 끝내고서 이제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 생산수단을 갖는 거다라는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생산수단을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거는 옳은가요? 그런가요? 네. 저는 독실입니다. 독실. 개인적으로 이제 또 독실한 종교인으로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토지는 소유할 수 없게 되거든요. 장기 리스, 장기 대여는 가능한데.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고 팔 수 없고 그거를 이제 지파별로 배분을 해줘요. 그 가문이 너네 가문은 여기서 살아라라고 처음에 배분을 해줬고 신이 초기에 뭐 신의 대리인이 해준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리인.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을 내가 필요하면 팔 수 있어요. 최 사장한테 이 토지를 주고 할 수 있는데 50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희년이라고 해갖고.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든 다음에 한참 돼서 20대
중반이 지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구 46억의 역사. 이 두 개 지금 성경 얘기하다 갑자기 46억이 나니까 이상한데 46억 년 동안 인류가 문명이 시작된 건 2만 년도 안 됐거든요. 그지. 거기다가 이제 토지의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소유한 개념을 생각한 것도 몇백 년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내 땅이다, 영구하게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웃긴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토지를 개인이 갖는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일단 생산수단 중에서 토지는 땅이 왜 누구 거가 될 수 있냐. 왜 그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도 나왔고 그거에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살면서 느꼈던 어떤 부조리들. 아니 건물은 다 이해가 가요. 땅이 왜 누구 거가 될 수 있냐. 내가 그걸 동의한 적 없는데. 일단 건물과 땅을 일단 분리해서 건물은 그렇죠. 네. 사적 소유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만 네, 그렇게 봐야 되지만 땅에 있어서는 왜 건물도 왜 그 신연해가지고 50만 원 하지 왜? 보니까 일단 독실이가 땅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땅이 없어. 건물은 있는 거 아니야? 건물도 그래. 없지만 땅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상한 거예요. 그게 땅을 누가 개인이 갖는다. 예. 누가 그거를 허용했지? 누가 그 땅을 그 사람이 가져도 된다고 했는지. 만약 사회 계약이라면 나는 그 계약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땅은 잘 모르겠고 땅이랑 또 어떤 그 현상적인 것들 봤을 때 나중에 또 다뤄볼 수 있겠지만 뭐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가 기반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산업들이 있잖아요. 전력, 뭐 에너지 사업. 예. 그런 부분은 좀 독점의 폐해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성경에서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내 노동력이 들어갔을 경우에 내 손을 타는 거죠. 쉽게 손을 타면은 그게 내 것이 되는 거는 그 기독교적 의미에서 인정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의 근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그게 커집니다. 예,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좀 이게 부자들 돈이 많은 것들을 탐욕을 지옥 가는 죄라고도 여겼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들을. 근데 그러면 이제 생산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쯔윙클리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론 청렴 결백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자기의 손을 들여서 노동을 해갖고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 손을 댄 거는 내 것이 돼야 한다라고 내가 하다면 그쵸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노동하고 근데 그 정당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던 거죠. 근데 말하자면. 이제 서부에서 이제 땅을 처음에 소유하게 될 때 서부라네 저기 그 미국에서 미국? 네. 그랬을 때 이제 달려가면서 땅에다 깃발 꽂잖아요. 빡빡빡빡빡 내 손 탄 거네. 그럼 내 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거 인디언들 하면 안 되나요? 원주민들의 것이었었다고 할 수 있고 사람으로 따지자면 사람이 아니면 거기 사는 동물들의 것도 될 수 있지. 그게 되게 웃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거잖아. 땅도. 그렇죠. 공기 그걸 왜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거다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 공기, 뭐 하늘. 근데 왜 땅만 그러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거지. 그 미국에 처음에 청교도들이 진출해서 청교도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게 주인 없는 땅이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주인 없는 땅이야? 주인 없는 땅이라고 생각할 거면 내가 금광을 캔 건 내 거잖아. 그런가요? 아니 금광을 캐서 금을 캤어요. 금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그 돌덩이는 왜 내 건데 그거는 왜 돌덩이들이 섞여 있는 땅은 왜 내게 안 되냐는 거죠. 성경적 의미에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건 모르겠네요. 성경에서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요건 나옵니다.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꼼수인데 일단 보물을 잘 묻어요. 그 다음에 가갖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일단. 그러고 나면 그 보물이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지. 복잡해. 그렇게 하면 이제 밭을 산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샀다는 것도 이제 당연히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개념으로 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근거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뭐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책처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왔어요.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다 내 것이다. 그 너희는 지나가는 자다, 거쳐가는 자다.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네, 성경에 나옵니다. 본 것 같은데. 태어났다 하나님이 죽고. 임대업자예요. 임대업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든 지구를 땅을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네가 정복하고 너네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해라. 근데 너희들은 죽을 인생이 아니냐. 그럼 니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제 생산수단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석해 볼 부분이 있는 거군요. 이게 좀 그렇죠. 오해가 네. 있는 게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해보겠지만 성경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거랑 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아직 한번 떼야 돼. 떼가지고 이게 한번 탈탈 털려봐야 독실이 되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거 괜찮아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깡 선생께서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이죠. 왜냐면은 이제 생산수단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그 국가가 모두 통제하는 방식의 체제가 있었죠. 존재했습니다. 네네. 구소련, 이제 소비에트 연방, 그렇죠. 아니면은 동유럽권의 많은 국가들이 이른바 이제 계획 경제라는 시스템으로 많이 돌려봤어요. 그래서 뭐 비누, 칫솔 이런 것까지 다 국가가 계획을 해서 시민들한테 생산을 해서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망했죠. 예,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이제 없다고 보고 웬만한 이제 자기 아무리 빨갱이들도 좌파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방식의 국가적 주도 계획 경제 시스템은 단점이 문제가 너무 많고 이거는 현실화 시키기에는 뭐 비율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경쟁력도 약화되고 아직 그거 지지하시는 분들 좀 남아있지 않나요? 있겠죠. 뭐, 예, 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현대적으로는 그런 분들 사실 말하지 마세요. 예, 제가 아는 이제 분들은 그런 방식의 이제 그 대안은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대안적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대안적인 시스템이 그 현재 그 북유럽이나 독일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현실 정치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 국가가 아까 그 독실이께서 말씀하셨던 뭐 에너지 분야라든가 뭐 의료, 교통, 환경, 교육 이런 분야 이런 분야들은 이제 사기업들한테 생산수단을 맡겨놓을 경우에 나타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가 주도하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컨트롤을 해 나가면서 그 부분만큼은 이제 생산수단을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사실 방식의 그 질문이 사실 사회에 대한 건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을 사실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당연히 나도 그럼 생산수단 하나쯤 갖고 있으면 되지.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지. 그렇게 그렇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거라면 저도 땅을 사겠어요. 말이 바뀌잖아 이 사람. 하나님께서 못 사겠는데. 모두가 안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안 갖게.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론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내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거 맞습니다. 제가 잠깐 제 살아있는 동안 빌리는 거고 사서 사서 빌리는 거고 장구 연구인데 그리고 내 자식이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사유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문제라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공산권 동유럽과 네네. 소련 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좀 금기 시대 같고 이제는 아예 그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됐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걸 꺼내기만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게 너무 꼬리표처럼 한번 실패한 게 영광이 따라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좀 이렇게 실제로 민영화를 했다가 실패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럼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에너지 분야에서 민영화했다가 안 좋게 된 예, 그러면 상수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 전기 시스템 이런 게 안 좋았던 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일단 좀 몇 가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이제 그 이른바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사회주의라고 명칭을 붙이고 싶은데 요거 조금 있다가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나가보죠. 이념이 실패라고 보지 않아요. 이미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 정치 시스템의 대부분은 이미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공공의료보험 시스템이라든가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이념 하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깡 선생은 어쨌든 제가 실패라고 규정하는 건 이제 그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체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실패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계획경제 사회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또 동시에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괜찮다는 거고 어쨌든 그것도 계획경제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느 시스템에나 뭐 그런 공공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 뭐 의료 이런 부분은 그렇지. 쿠바 엄청 잘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쿠바 같은 나라들은. 그거를 네. 우리가 계획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모습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강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 계획 경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비누라던가 칫솔 하나 만드는 것까지 자동차, 뭐 핸드폰 이런 걸 다 국가가 통제한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까지는.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여러 업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제품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특정 분야는 계획해서 하면 안 된다. 공유해야 된다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던가. 근데 그 국가가 하는 거고. 사회 기반 산업이라고 그렇죠. 하면 안 될까요? 사회 기반 기반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걸 국가가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게 계획 경제 사회지. 그 아닌가요? 결정을 왜 국가가 합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괴리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게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가한테 어떤 주도권을 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를 소유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부분이라도 국가가 이거를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 그 권한을 준 사회 자체를 우리가 계획경제 사회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잘못된 규정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객관적인 것 계획경제라는 같아요. 거는 너무 그렇게 그럼 우리 그 국가 현실 사회는 현대 사회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해도 당연히 국가가 규제를 하고 금융 뭐 거래 한도를 어디까지 뭐 규정을 한다거나 구체적으로는 꼭 규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규제가 있다고 무조건 계획경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 예. 여기서 얘기하는 계획경제라는 건 국가가 어떤 생산량이라든가 수요를 예측을 해서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세세하게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지. 뭐 지금 말하는 식으로 뭐 국가가 조금 규제를 한다. 그거 어떻게 계획경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좀 다른 거죠, 그거는. 그런가요? 예. 왜냐면은 이거 조금 나중에 한번 다시 조금 더 요 주제가 또 세분화될 것 같아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이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생산수단 소유 여부 말씀하시다가 계획경제까지 묶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한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획경제를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대안도.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산수단 소유 여부랑 모든 경제 활동을 국가 주도로 이제 계획 경제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 못 해요. 예를 들어 토지, 그다음에 이제 공장까지 한번 쳐봅시다. 공장. 그거를 치킨집까지 국가가 다 그러니까 못 갖게 해서 개인이 그럼 그 생산수단은 누가 가지냐면은 누가 관리하냐면은 국가밖에 없어요. 국가가 할 수밖에.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해서 생산수단을 다 통제를 하는. 근데 그거를 단지 국민들한테 대여할 뿐이지 국민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어느 정도로 경제 활동을 꾸릴지는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 치킨집도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국가가 통제를 해. 네네. 전국 구 단위별로 몇 개씩 넣어. 국가가. 그래서 치킨 몇 마리를 예측을 해. 올 하루 저녁에 100마리씩 치킨이 튀겨질 수 있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킨 업자들한테. 네. 그렇죠? 이걸 갖다가 다 통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계획경제 시스템이에요. 근데 중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치킨집을 여기 신도시가 생기니까 3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사람 호빠트 집어넣고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반은 국가가 가져가고 반은 네가 가져가라 라고 하면 생산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반을 국가가 왜 국가 거니까. 그러니까 대여 시스템이니까. 인센티브를 준다. 그 얘기겠지. 약간 그렇죠. 네네. 본사 파견 직원이 되는 거죠. 그게 중간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유교 철학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토지는 뭐야 유교에서도 경제 얘기를 해요? 토지는 소유할 수 없어요. 생산수단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계획해가지고 생산량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구등분을 해요. 그래서 아. 그중에 8명이 각자 하나씩 땅을 한 맡아요. 구획씩 한 맡아. 칸씩. 네. 그 대신 가운데 칸은 공동경작해서 그건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네. 나머지 경작하는 양은 개인이 결정할 각자 수가 있어요. 가져가는 생산량을. 공유지. 그런 그러니까- 방식도 가능하겠네요. 네네. 가운데만 막 애들이 초라해져. 막 그렇네. 안 자라고 막. 그러니까 무조건 생산수단을 소유 안 한다를 네. 주장한다고 계획경제라고 볼 근데 수 없는 그것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시스템 아닌가요? 그 안에서 인센티브가 좀 주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 열심히 경작하면 더 가져갈 수는 있는 거지만, 네네네.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땅을 자기 그 누가 가릅니까? 국가가 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평하게 분배되니까 그 네.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득을 취할 건지 자기가 하는 만큼 할 수 근데 있으니까. 궁금한 게 그 네. 구등분을 한다는 게 네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 9구역을 다 같이 노동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가운데. 몰라서 그래요. 우리 넷이 예를 들어서 4등분을 해. 응. 땅 5등, 4등분 한 다음에 해야지. 5등분을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가운데 5분의 1은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나른님한테 일하고. 올리고 진상하고 어. 나머지는 내가 먹는 거야. 네네. 음. 그러니까 이거 계획경제로 보기는 계획경제죠 어려워. 뭐. 왜냐면 아. 저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 예를 들어 쌀을 10가마 생산했는데 그건 내가 먹을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채 무슨 사장은- 말인지 최 사장이 네네. 열심히 안 했어. 5개밖에 5개만 안 됐어요. 먹었어. 이 계획경제가 아니죠. 여기에선 차등이 생겨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계획 아. 5등분을 한다는 계획은 국가가 세웠지만 그 네. 계획 경제도 모든 이게 걸 다. 그 변수가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네. 네네.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거 그냥 계획 경제의 큰 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계획 경제가 아닌 거의 예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뭐가 계획 경제가 아닐 수가 있죠? 무정부주의가 아니면 무조건 정부가 그건 아니지. 개입하지 않고 정부는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아니 생산수단을 국가가 안 가지는 거예요. 모든 땅을 왜 면에서? 국가가 가집니까 그냥. 아무것도 어, 아무것도 땅 네. 소유권을 개인한테 인정을 그런 해주는 데가 있나요? 치안 유지 정도만 해주고 네. 그런 나라가 있나요? 실제로? 한국, 미국, 일본. 제일 지금 빠져나와요. 얘기는 국가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통상. 전혀 통제되지 않는 예. 국가가 있을 수 있느냐. 예. 그게 없다면 모든 국가가 그- 뭐 아까 그 계획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양극단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하나도 안 가지고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뭐 당연히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네. 그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적 개념들이 인문학에서는 그거를 규정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 방향성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계획 경제 사회다라고 해도 네. 완전 계획 경제는 아니고 계획 그치.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 네. 정도로 우리 파악하면 네. 어쨌든 근데 그게 재밌네요. 그 김도인 우리 말씀 조금만 더 들어보면 유교에서는 유교가 좀 딱 나누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죠? 생산 수단을 완전 소유한 국가가 완전 소유했다고 보기도 좀 힘들고 왜냐면은 그거를 임대해 가지고 개인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네네. 그러면 일단 우리 질문은 그거였으니까 김도인께서는 개인적으로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나요? 저도 토지는 빼고 는 소유가 가능하다고 해요. 토지는 이제 그러니까 묶어서 토지랑 공장같이 대단위에 생산시설이나 이런 걸 묶어서 하기보다 토지는 소유할 수 없는데 나머지 생산시설은 소유할 수 있다고 봐요. 뭐야 이 땅이 사람들 없어. 다 뭐야 왜냐면 다 땅이 없어서 그래. 조금 이따 얘기할 공장만 조지주의 있어. 제 왜 지금 다들 왜 이래? 아까 이거? 구등분하는 거 얘기할 때는 좀 네. 약간 그랬었던 게 네. 11조의 개념에서 되게 왜곡돼 있는데 11조 사실 그런 개념이거든요. 12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해갖고 거기는 되게 말하자면 공무원 집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집단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땅이 땅이 없으니까 땅을 일을 안 못 해? 하니까 어. 다른 11지파가 걔네를 먹여 살려. 해야 되기 때문에 좋네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세금처럼. 음. 그럼 그게 그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먹여 살리고 또 그 11조에 그러니까 뭐에 쓰이냐면 그러니까 목사님 드리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그런 어떤 레위 지파 공적인 레위- 일에 잠깐 레위 지파가 그 사람들 성직자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직자입니다. 그 근데 성직자인데 아마 조금 관료적인 달라요. 역할도 네. 하겠죠? 그게 화이트 칼라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달라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집단들을 먹여 살리고 세금처럼. 그게 11조예요 원래? 네. 그리고 그 11조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것까지 오. 안에 사회복지 들어있어요. 시스템. 네, 복지가 유학에서도 들어있어요. 그거 있어요. 네. 그래요? 유학도 있어요? 네, 국가에서 고아랑 과부랑 네.
호라비는 반드시 책임져줘야 돼. 호라비.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호라비를 좀 야, 살려줘야 호라비가 제일 돼. 불쌍해. 그러니까. 의지할 데 바보보다. 없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져요. 이래서 지금 예수님이 불교 뭐 유학을 갔다 왔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네. 종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아니 모든 그 종교- 국가 시스템에는 그런 안전 장치들을 다 기획을 하죠. 예. 그렇군요. 그쵸. 김도인 뭐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얘기했는데요. 했잖아. 어? 토지는 안 된다. 토지 안 된다. 토지는 좀 종교인 문제인 것 같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렇군요. 이 종교인들이 다 뭐 어쨌든 최 사장은 맞아, 네. 저는 뭐 이거 모르겠어요. 갖고 계시지. 네가 아야. 갖고 싶은 거잖아. 아니, 그냥. 사실은 샀는데 잖아요. 그러니까 샀는데 그 부자 아빠 간 아빠 딱 있고 바로 이제 실천해서. 재테크 책을 막 지행합의. 테크트리를 타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막 봐가지고 요거 돈을 빚을 져서 요거 생산수단 월세를 받는 걸 사야 되겠다. 샀다가 좋댔어. 관리가 안 돼요. 그 책처럼 관리가 안 되고. 아니, 관리가 다들 안 돼? 그런 잘된 예만을 가지고서 근데 여기 맞아요, 산다 맞아요. 얘기하는데, 샀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돈이 많아 그게 아니라 진짜 돈이 없는데 빚을 빚내서 샀지. 내 돈이 없이 샀어. 그러니까 내 돈을 안 들이고 샀어요. 어떻게 샀냐면은 똑같네 그 책 내용대로. 그러니까 네. 실제로 해본 거야. 한국 사회에서 되나. 그래서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오피스텔을 하나 사는데 그 이제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받고 이자도 안 나오지 그거. 했더니 아니야. 이자보다 좀 나와. 조금 나와.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가 돼야 남는 거야. 어이구. 관리 대단한데? 스트레스가. 노동하지 않고 5만 원 나오니까 생산수단을 가진 거 아니야. 맞네. 나 알고 봤더니 응. 그 부동산 뭐죠? 그 뭐죠? 수수료? 복비 주고 복비로? 뭐 내면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좋댔어요. 아이고. 이거 임대도 잘 안 되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예. 10%의 수익이 날 때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9천만 원을 더 그렇죠. 끌어 쓰는 게 낫다는 예, 건데 예, 예. 10%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았어. 너무 세분화돼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본가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생산수단을 통제해야 돼 국가가? 그럼 뭐 어떻게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생각이 지금? 그래서 요즘에 지금 그 자신감이 많이 위축돼가지고 요즘. 예. 자아분열. 잠깐 그 얘기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네. 은행은 은행. 뭐예요? 은행? 은행은 뭐예요? 금융. 은행은 생산수단인가요?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은 못 만들고요. 화폐를 만드는 건 국가가 해야 되고. 아니 잠깐만. 근데 화폐를 만든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잠깐. 아니 이게 그러니까 화폐를 돈을 번다는 게 화폐를 찍어낸다. 네, 그거를 그 만드는 건 뜻이 아니지. 국가. 물리적인 화폐를 찍어내는 게 네네. 아니고 네. 좀 물리적인 화폐를 얘기한 거였는데. 지금 한국조폐공사처럼. 그거 그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돈이 찍어내는 생기는 건 거라. 아니에요. 돈이 생기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독지께서는 이제 네. 이과라서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굳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과가 왜 무시를 나와? 한번 무시해주고. 장난 아니다. 원래 짓밟아줘야 돼. 어쨌든 예,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100이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화폐가 100장이 있어. 네. 그럼 화폐 하나는 1의 가치를 갖잖아요. 네. 1000장이 있어도 똑같지. 그죠? 근데 내가 1000장을 막 찍어냈어. 그래서 1000장이 됐어요. 그럼 화폐 가치는 10분의 1이 돼서 전체 화폐 가치는 동일해요. 그런데 네. 그걸 찍어낸 은행이 가지고 있는 900을 은행이 갖고 있다면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100장이 지금 유통되고 있었는데 예, 예, 예. 어떤 은행이 예. 자기가 예를 들면 네. 900장을 더 찍어냈어. 그러니까 은행이 찍는 그럼 건 10분의 아닌데 9를 가지고 이제 있는 셈이 한국은행이 되잖아요. 통화량을 증가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거를 개인이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 국가가 해야 되는 건가요? 화폐량은? 통화량.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한국 경우보다는 왜 미국의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의 재밌지. 그 뭐죠? FRB? FRB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번역하면 게 뭐죠? FRB를 번역하면 연방제도 준비 네. 제도의사예요, 뭐야? 맞아요. 준비제도위원회. 뭐야? 어쨌든 FRB가 그게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아니야. 얘기가 있어요.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은행 아니에요. 연합체. 그거 논란이 좀 있던데. 오. 근데 이거 또 왜요? 경제 관련된 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FRB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해. 출발 자체는 원래 그렇지. 사적인 은행들이 그러니까 오. 일반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미국은 진짜 단체예요. 대단하네요. 근데 걔네들은 그 화폐를 찍어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화폐를 찍어낸다고 해서 자신들이 타인의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기 그건 때문에 국가 전체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윤이 창출되는 걸 막을 테니까 생산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볼 것 수 같아요. 없다. 네네. 뭐 어제도 월급은 많이 받겠죠, 뭐죠. 네, 우리 잠깐 쉬었는데 요거 앞에서 우리 얘기 나왔던 걸 한번 정리하면 사실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냐면 공산주의랑 자본주의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생산수단이었죠.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체제가 나눠졌어요.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토지, 자본, 공장, 기계 같은 것들을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누군가가 누군가의 노동력과 시간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죠? 네. 반면에 공산주의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야. 그래서 생산수단은 모두 국가가 소유했다라는 거였죠. 그 대신에 빈부격차는 사라졌지만 문제가 있어서 뭐냐면 이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사실 정치와 약간 연결시켜 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부유층, 자본을 소유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이제 보수, 우파, 우익이 된다. 반면에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집단을 우리가 진보, 좌파, 좌익이라 부른다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해, 그죠? 그렇죠. 현대적 의미에서 복잡하니까. 그지. 진보는 조금 더 복잡하죠. 수정자본주의나 후기자본주의가 포함돼야 되고. 그런데 뭐 생태주의 이런 거 들어오면 복잡한. 그렇지. 아나키즘, 페미니즘 막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진보 환경론 막 함부로, 너무 복잡한데.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이념적 뿌리에서 우리는 그냥 아주 무식한 사람들보다 책 한 2권 정도 더 읽은 수준에서. 그죠. 난 한 권. 그 정도 수준에서 한 권 읽고 막 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념적 뿌리는 거기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정도로 아주 미약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산수단을 그럼 개인이 소유하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뭐 한국 상황에서 소유해야죠, 뭐 그죠? 그래서 우리 네 분 다 이제 소유하는 거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뭐요? 모든 생산수단을 사유하자는 건 아니고 인간의 기본권에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지. 토지와 토지라는 사람들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특히 사유화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영역,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식량, 뭐 교통, 뭐 그래요? 교육, 환경 이런 영역들은 이제 국가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가. 그러면 우리 이제 개인적 측면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사실 이 주제가 뭐냐면은 사회가 그렇다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 국가가 그죠. 그걸 민영화라고 민영화라네. 국유화죠. 국유화. 반대로 국가가 갖고 있던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있게끔 판매하는 걸 민영화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유화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공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사실 옛날 유공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공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아주 세부적인 사례들 말고 왜냐면 아주 세부적인 사례를 논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거 말고 뭉뚱그려가지고 국유화, 민영화 아주 이게 윤리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어떤 우주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당하냐, 그죠? 그런 우주적인 측면 좀 얘기를 해야 돼. 사후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유화 혹은 민영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정치 집단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5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그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 책임지지 않잖아요. 예. 그들이 굉장히 한 번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민영화 요새 이제 한국 사회 민영화 논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렇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계속 팔고 계시죠. 근데 그거를 근데 잃어버린 10년 동안도 많이 팔았어요 그때. 그래요? 그때 굉장히 사실 많이 시작했죠. 시작을 많이 했지. 했죠.
선진 어떤 그 미국식 자본주의 그걸 도입한다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면서 많이 했던 그때 거는 시작한 거야 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때를 포함해서 저는 말을 하는 건데 무언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4년 혹은 5년 하고 끝날 건데 네. 한번 민영화 시켜버리게 되면 혹은 뭐 국영화 시키게 되면은 다시 그거를 회수하기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걸 알아볼 텐데 그거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강하게 들었어요. 전체 국민적인 어떤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막 51%, 52%, 48% 이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52%가 동의를 했네? 하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팔아볼까요? 내 것도 아니까 막 팔아봅시다. 뭐야? 전기 어떻게 전기? 뭐 저한테 주시면 좋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전기 이미 다 전기 사업이나 이런 게 다 민영화돼 있잖아요. 거기는. 아, 미국은 민영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사업들이 네. 민영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은 전기, 수도,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다 수도공사. 국영이죠, 그죠? 다 공사죠, 국영이지. 공사. 예. 국영 지금 공사도 지금 국영으로 그렇죠. 그러고 계시네요. 네. 전기를 민영화하는 건 어떤가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왜? 사실 국가가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하면 이게 사실은 그 민영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민영화하면은 우리한테 국유화하면 네.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죠. 경쟁 업체도 없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돼서 없지, 그치. 방만하거나 아니면은 조선일보 비용이 논리지. 많이 들 수도 예. 있는 거야. 예. 그러면 그 비용을 사실 누가 되냐면 세금을 통해서 대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실제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영화하면 업체들이 더 늘어나면 우리 통신사를 민영화함으로써 우리가 다양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나아질 수 있지 한국통신이 이제 않겠나. 쪼개지면서 그치? 그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 업체가 나오는 거야. 예. 김도인 전기, 깡사장 전기, 깡전기.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깡- 그래서 서로 서로 경쟁해. 그래서 LTE 전기, 그렇지. 빨라, 전기가. 3G 전기에서 그러지. LTE 전기. 그래서 그 LTE 사람들이 전기가 뭘 고민할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싼 값에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고 기술 개발을 하게 될 거고 싼 값에 제공한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겁니까? 자신들의 영업을 이익을 하려면은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은 사실은 민영화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근데 옛날에 한국통신보다 저희가 지금 통신비가 싸졌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빨라졌잖아. 그거는, 얘기할 부분. 좋은 걸 쓰려면 예. 값을 더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구리선 쓸 때보다 얼마 빨라졌어. 선택의 그렇지. 폭은 없어졌고. 그래서 저기 전선 재질도 바꾸는 거야. 최 사장 전기가. 그러니까 광통신. 광전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LTE 전기를 개발을 해. 그래서 또 싸우고. 뭐 공학도가 기술 듣기엔 참 발전이 못 잘 들어줄 만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네.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있었네. 누구죠? 전기전자 전자. 전공했습니다. 테슬라가 원래는 그거 하려고 했다면서요. 그 교류 전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근데 에디슨이 직류 전기를 사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다.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에디슨의 좀 부도덕한, 전 개인적으로 에디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지금 이제 와서는 당연히 교류 전기가 훨씬 더 좋고 효율적인데, 에디슨은 직류 발전기를 자기가 요즘엔 교류 쓰나요? 당연하죠, 다 교류죠. 몰라 하자. 예. 근데 그때 직류 발전기를 만든 게 에디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교류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때 처음에 전기의자 도입을 할 때, 사형 의자. 아, 맞아. 그거를 교류 전기로 해갖고, 여봐라, 위험하지 않냐. 음. 참, 전 개인적으로 에디슨 좀 별로. 그렇군요. 사업가네, 사업가. 완전한 사업가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본질이 나온 것 같아요. 사업가의 본질이 나온 것 같아요. 이윤 추구. 이윤 추구하는 자들의 사실 이게 이윤 추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 누구나 다 추구를 하는 거예요. 함으로써 경쟁하게 되고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문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싸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향유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민영화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나 전기 같은 것들을 이윤 추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그렇죠? 일단 이거 가장 큰 특징은 이거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야.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못 살아. 전기라든가 그렇게 하죠, 수도,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꽁으로 먹을 수 있는 사업이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품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독점을 한다. 예, 예.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과하게 고민하는 거고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 막 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외국 기업 우리가 식량 산업을 포기하면 뭐 국가 뭐죠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걔네들이 독점한 다음에 식료품 값을 높게 받으면 우리 큰일 난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어요? 경쟁 업체들이 있어. 중국도 있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필리핀도 있고. 그러니까 식료품 값은 계속 다운되고 있잖아요. 반면에 식료품 값이 언제 다운이 됐습니까? 다운 안 되나요? 예. 싸졌지. 왜 중국살 싸? 중국살 싼데 우리가 중국살. 혹시 우리 어렸을 때 바나나 비싸다가 지금 싸져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서 원전 사주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고민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민영화에 대한 공포가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이제 하지도 아니죠. FTA 하고 하지만 어쨌든 싸졌잖아. 싼 거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칠레산 와인을 어마어마하게 싸게 살 수 있는 아니 그럼 거고. 그렇게 따지자면 전 이게 국방력에다 힘을 기울이는 것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언제든지 그거를 이제 무기화 시켜가지고 국제적으로 휘두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식량 자금률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금률 나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다.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전쟁 안 나고 있는데 우리 뭐하러 지금 이렇게 국방비 지출하냐. 실제로 50년 동안 맨날 전쟁 난다 60년 동안 뭐 북풍 분다 하는데 안 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무리가 따르는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평화 상황을 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오버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식량 문제는 정말 그렇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 전기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죠. 전기를 민영화하면 과연 가격이 싸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 기술이 발전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윤 추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경우에 아까 에디슨 얘기 나왔지만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특히 이건 필수니까. 그럼 필수예요. 담합을 하든 뭘 하든 노동자를 자르든. 비싸진다고 전기 안 쓸 거 아니거든요. 이제 와서는. 비싸져도 상관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누구나 다 써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강 사장하고 이제 우리 독실이는 민영화를 일단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전기는 전기 에너지 사업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김도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상 중에 빛을 보니까 전기가 필요 없나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상해. 이상한 거 던졌어 미안해. 민영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거는 민영화 할 수 없다고 봐요. 공공재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전기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민영화는 효율성이 되게 극대화된다 보는데 그 국가 기반 시설에는 모든 민영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크니까. 맞아요. 네네. 그렇죠. 투자 자금이 거대화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소수 독점이나 독과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구조지. 가격이 무한정 다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다운되지 그런데 않아요. 이거를 개인한테 완전히 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주주 회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민간에 판매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주주 회사잖아. 주주 회사지. 그러니까 그 국가가 굉장히 많은 거지. 거를 그 주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그걸 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거 아니야. 내가 뭐 키움증권 다운 받아가지고 영웅 깔고 바로 여윳돈이 수 있어. 여윳돈이 한 몇 천만 원 있어도 몇 프로나 삽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요? 근데 그 김도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국가 기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도대체 어디까지가 국가 기반 산업이에요? 통신 같은 경우에도 국가 기반 산업으로 볼 수 있었으나 사실 그거 판매했잖아요. 그럼 전기도 사실은 우리가 그 국가 기반 산업처럼 보이지만 여러 업체를 두고서 판매하고 경쟁시킬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국가 기반 산업이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많지. 자동차 이런 거는 뭐. 근데 이제 보면 최 사장님이 하는 어떤 논리들을 보면 꼭 좀 이런 식으로 하더라. 꼭 극단적으로 맞아. 하든가 아니면은 아니다. 이분화시켜. 사실 잘 몰라서 네. 하는 게. 모든 걸 일단. 그럼 이 사람 이 세 명은 빨갱이 거죠, 그죠? 다 구경해야 된다. 뭐 전기는 뭐 그렇다 치는 거고요. 딴 거 뭐. 전기 그 하나의 예를 좀 안 들 수는 없는 게 이번에 도쿄전력 같은 경우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었던 게 도쿄전력이 민영 그 이름이 도쿄인데? 고요. 네. 뭐 그렇죠. 도쿄 뭐 일본 전인본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효율적이었느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조차 그게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못했어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뒤집었을 수 있냐면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한국은 가깝지만 뭐 나름 편서풍 영향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직접적으로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퍼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어요. 유럽 쪽에서도 일단 예전에 체르노빌 이후에 그런 악몽이 있기 때문에 뭐 돕겠다. 근데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다. 건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도쿄 전력이 처음에 막았어요. 그때 분명히 피해가 확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이런 국가 기관 사업 중에서 특히 전력 같은 경우에 뭐 에너지, 원자력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경영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초국가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실수가 드러난다든가 자신네들이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항상 잘 되는 경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를 생각한다면 근데 도쿄 전력이 민영화에 대해 민영화의 문제점으로서 사례로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게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사고였고. 그렇게 특수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떤 사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윤 추구의 관점이에요. 네. 그 기본적인 그 사고로 인해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본 관점이. 그 사람들은 그 저기 뭐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이 추워서 덜덜 떨다 얼어 죽다 이런 건 상관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 이들 이윤 조금이라도 영업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바로 전기요금 올립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게 언론에 나오면 좀 이제 선심 쓰듯이 좀 던져줄 거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생존의 필수기 때문에 수돗물이라든가 가스, 전기 뭐 이런 것들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 안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주식 떨어진다는 이유로 좀 안쪽에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 사실 그죠. 문제가 발생해도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은폐하기 급하고. 왜냐하면 근데 돈이 문제니까. 국가 사업도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사업이 비효율적인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가 기관 공기업들 소위 말하는 그거는 손해를 봐야 돼요.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그 공기업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제 기술 개발에 있어서나 경쟁이 없으니까 독과점이니까 사실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어떤 게 발전이 없고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진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술력은 외부로부터 구입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멈춰져 있는 기업이죠. 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군대가 왜 이렇게 군대 좋아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군대 좋아하는데 군대 비효율적이야. 군대가 왜 비효율적이야? 왜냐면 그 6.25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왜냐면은 경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용병들 들여오고 그다음에 사적인 이제 군대 시설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한국 군대도 좋아지지 않을까. 사실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도 내가 낸 근거가 좀 이상해. 어쨌든 요거는 없는 걸 하고. 일단 전력은 좀 그렇고요. 딴 것도 뭐 우리가 또 우리 현재 뭐 이슈되고 있는 거 뭐 철도 사업 같은 것도. 철도. 공항도. 철도 공항 이런 것들을. 그럼 뭐 어쨌든 세부는 공통적으로 안 된다 하는 거죠. 공공재는 그 어차피 인프라 만든 것도 다 시민들 세금으로 만든 건데 그거 왜 그러면은 약간 더 확장해서 그럼 만약에 세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세금으로 보태줄게 보전해주잖아요. 뭐 90%까지 보전해준 구소원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안 한다면은 찬성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하철 10호선을 뚫는다. 요금이 비싸. 보선이 지금 그렇잖아. 사실은 그거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철도를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적인 그죠 자산이 필요하고 거기 돈을 들여야 되는데 국가가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또 증세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세금 증세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9호선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그럼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한테 판매하고 이익을 챙겨줄 테니까 네 돈 내서 뚫어라. 사실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민영화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 국가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쥐고 있으면 사실은 그 발전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냐면 시민이 지불하는 거예요. 9호선도 없을 거고 10호선도 없을 거고 계속해서 나머지로 사용하겠지. 그렇지 않겠느냐. 제가 그 질문하고 싶었던 건 예를 들면 10호선을 만드는데 국가 세금이 안 들어갔고 보전도 안 해줘.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9호선은 그러니까 민자로 민자로 아예 뚫었는데 세금 보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망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안 지어져.
근데 뭐 요금을 뭐 거기서 알아서 받겠지. 뭐 효율적인 운영하시겠지. 그러죠. 예를 들어 저기 무슨 뭐 경부선 대신 새로 철도를 뚫어 자기들이. 네,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를 뚫는데. 하겠대. 100조를 가져와서. 그 갑자기 와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일본까지 이제 뭐지, 해저 터널 뚫겠다. 오바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100조로 내야 뚫고 사업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오바마는 정부니까 오바마 말고. 오바마 말고 누가 있어? 워렌 워렌 버핏이 왔어. 오케이, 내가 오케이. 뚫게. 내가 뚫게. 뚫어줄게. 그러면 뚫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아. 왜요? 그거는 그런 이제 그 도로나 철도 같은 것도 함부로 그 개인들한테 내주면 안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손쉽게 일본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그건 먼 미래로 미뤄지는 거고, 그거에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나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고 싶으면은 내 돈을 내서 내 세금을 더 내면 되죠. 세금을 내서 국가가 뚫게 한다. 그래야죠. 그게 우리 전체 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세빛둥둥섬이나 4대강 사업처럼 국가가 돈을 그렇지. 그 투자해서 방법도 있겠네. 하필이면 세빛둥둥섬을 알겠습니다. 아니 뭐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어. 우리나라에 운하가 정말 필요해. 그러면 세금 내서 파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무엇인가 주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고 그렇지. 해결하기 힘든데 단순하게 이제 외국이 자본을 투자해서 기반 시설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네가 다 돈 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건바이 건으로 그거.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네가 다 돈 낸다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한 20% 정도 냅니다 보통. 네, 그렇죠. 나머지는 국가가 남산터널처럼. 거기다 보전도 해주고 우면산 일일 사용량도 막 뻥. 근데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이 이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제 뭉뚱그려서 원론적인 얘기한다는 거였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일단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해 보면 생산수단을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죠?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자본가, 부르주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만들 수 있지만 반면에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생산수단에 고용돼서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판매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 살펴봤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상황에서는 소유해야 된다. 하지만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로 사회적 측면에서 이거를 사유화하는 거, 민영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냐라고 했을 때 저희 패널 대부분의 생각들은, 저는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생각들은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기반 시설, 그리고 이것이 한정된 자원과 그다음에 국민의 뭐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거라고 한다면은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반면 저는 아니다. 실제로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민영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제 증세, 세금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연결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2부로 넘겨가지고 다음 시간에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대한 토지 얘기를 좀 하고 세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조금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3회 정도 돼서는 진짜 당장 먹고 사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우리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4명도 좀 힘든데 우리가 당장 뭘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지요.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 얘기 나눴던 생산수단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20초씩 얘기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깡 선생입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힘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여러 가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생산수단은 절대로 함부로 엄한 놈들한테 팔아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최 사장 같은 하이에나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네.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독실입니다. 저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갑자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 사장님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건데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저도 좀 이게 뚱뚱 맞는 말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비효율을 잡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뭐야 이게 뭐야? 더 사랑의 마음으로 예, 우리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정말 좀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전체 사회적 사회를- 기업이 어쩌면 그럴 전체 수 사회를 있기 생각을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개인부터 저부터 좀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복실이께서 말한 독실입니다. 독실이. 독실입니다. 이독실 패널께서 말한 거에 동감하게 돼서 경제에 사랑이 기반한 경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땅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니네들이 돈을 안 벌어봐서 그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경제 1회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내용 연결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